고요한 밤,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내 삶이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그 사람이 던졌던 말, 혹은 끝내 하지 않았던 그 침묵의 무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심장에 메아리치며 잠 못 이루게 하던 그런 밤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 즉 정서적 트라우마는 단순히 우리를 부서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 빛나던 나의 일부를 깊은 어둠 속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치유는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 특히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짓과 조종을 당하고 버림받고 혹은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아픈 마음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늘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아픔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건 내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야 라며 자신의 고통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감정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나게 한 어떤 상황에 대한 깊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가슴을 애는 모든 슬픔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호 말이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반응은 결점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이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감정은 억누르거나 침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의 진실과 바깥 세상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상처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야 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팠던 이유는 당신이 감히 깊이 느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재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민함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세계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출 수 있는 강인한 불꽃이자 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던 목소리에서 당신의 경험을 하찮게 만들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적 반응이 지극히 정당하고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뿌리내릴 공간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라는 아름다운 덫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의 기억, 특히 그 안락하고 익숙했던 순간들에 매달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 더 단단히 묶어두기도 합니다. 과거를 낭만적으로 꾸미려는 유혹은 무척이나 달콤합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지나치게 이상화할 때 우리는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한 적 없었을지 모르는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의 기억이 가진 복잡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흠없는 성역도 그렇다고 온전히 끔찍하기만 한 지옥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엮여 만들어진 한 폭의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뜻하고 연결되었던 순간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와 동시에 무시당하고 슬펐던 시간 또한 공존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비현실적인 향수의 렌즈로 바라보려는 충동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순간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 전체를 껴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서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새로운 서사를 말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은 미래에 대한 더 정직한 기대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적 여정을 존중하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는 미래, 치유를 향한 모든 발걸음이 깊은 자기 존중과 용기의 행위로 축하받는 그런 미래를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즉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일종의 생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만 안전하다는 믿음의 회로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러한 복종을 평화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선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애써 변명해주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너의 필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넌 혼자가 될 거야 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잔인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 패턴을 깨뜨릴 것을 요구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서 말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종종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관계에서 원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기준을 맞춰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의 이 공간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보호하고 소모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경계선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시도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몹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당신 곁을 떠난다면 애초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안녕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성숙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면의 대본, 즉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낡은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조종당하는 관계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메시지들을 흡수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모든 건 내 탓이야.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더 매력적이었다면,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유혹적입니다. 만약 고통이 내 탓이라면 어쩌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이 부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차가움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과 조종은 당신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주하기를 거부한 방식으로 부서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에게 투사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것의 본 모습 그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한 누군가가 남기고 간 심리적 잔여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너무 과해라고 말하는 낡은 대본이 재생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춰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맞서 말하고 그것을 텅 빈 긍정이 아닌 단단한 진실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주었고 정직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의 총합이 아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진실과 은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쓴맛이 아닌 명확함으로, 복수가 아닌 재탄생으로,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의 신성한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이 곧 삶이고 고요함은 공허함과 같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 이후의 고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리듬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생각이고 무엇이 그들의 생각이었는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 작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신성한 공간이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고요함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마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고통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너무 빨리 채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 끊임없는 오락거리,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하지만 회피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는 결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과거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삶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성장과 함께 오는 심리적 근육통입니다. 6번째 단계는 종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종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의 대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만 들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하지만 차갑고 잔인한 진실은 많은 경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종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면 어떡할 건가요? 당신이 부서진 조각들을 들고 홀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치유할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속박이며 의식적인 결단 없이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허락 없이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종결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종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이며 미덕으로 위장한 부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에게 가해진 해악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제대로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노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건너뛰고 용서로 직행하려는 것은 영혼에 대한 폭력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소중한 에너지를 과거의 고통에 허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다시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용서는 그들을 멀리서 용서하고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처가 없었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딛고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상처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온전한 당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평화로울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밤,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내 삶이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그 사람이 던졌던 말, 혹은 끝내 하지 않았던 그 침묵의 무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심장에 메아리치며 잠 못 이루게 하던 그런 밤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 즉 정서적 트라우마는 단순히 우리를 부서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 빛나던 나의 일부를 깊은 어둠 속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치유는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 특히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짓과 조종을 당하고 버림받고 혹은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아픈 마음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늘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아픔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건 내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야 라며 자신의 고통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감정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나게 한 어떤 상황에 대한 깊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가슴을 애는 모든 슬픔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호 말이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반응은 결점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이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감정은 억누르거나 침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의 진실과 바깥 세상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상처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야 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팠던 이유는 당신이 감히 깊이 느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재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민함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세계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출 수 있는 강인한 불꽃이자 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던 목소리에서 당신의 경험을 하찮게 만들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적 반응이 지극히 정당하고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뿌리내릴 공간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라는 아름다운 덫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의 기억, 특히 그 안락하고 익숙했던 순간들에 매달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 더 단단히 묶어두기도 합니다. 과거를 낭만적으로 꾸미려는 유혹은 무척이나 달콤합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지나치게 이상화할 때 우리는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한 적 없었을지 모르는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의 기억이 가진 복잡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흠없는 성역도 그렇다고 온전히 끔찍하기만 한 지옥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엮여 만들어진 한 폭의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뜻하고 연결되었던 순간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와 동시에 무시당하고 슬펐던 시간 또한 공존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비현실적인 향수의 렌즈로 바라보려는 충동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순간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 전체를 껴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서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새로운 서사를 말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은 미래에 대한 더 정직한 기대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적 여정을 존중하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는 미래, 치유를 향한 모든 발걸음이 깊은 자기 존중과 용기의 행위로 축하받는 그런 미래를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즉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일종의 생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만 안전하다는 믿음의 회로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러한 복종을 평화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선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애써 변명해주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너의 필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넌 혼자가 될 거야 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잔인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 패턴을 깨뜨릴 것을 요구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서 말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종종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관계에서 원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기준을 맞춰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의 이 공간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보호하고 소모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경계선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시도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몹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당신 곁을 떠난다면 애초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안녕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성숙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면의 대본, 즉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낡은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조종당하는 관계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메시지들을 흡수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모든 건 내 탓이야.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더 매력적이었다면,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유혹적입니다. 만약 고통이 내 탓이라면 어쩌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이 부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차가움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과 조종은 당신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주하기를 거부한 방식으로 부서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에게 투사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것의 본 모습 그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한 누군가가 남기고 간 심리적 잔여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너무 과해라고 말하는 낡은 대본이 재생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춰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맞서 말하고 그것을 텅 빈 긍정이 아닌 단단한 진실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주었고 정직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의 총합이 아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진실과 은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쓴맛이 아닌 명확함으로, 복수가 아닌 재탄생으로,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의 신성한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이 곧 삶이고 고요함은 공허함과 같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 이후의 고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리듬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생각이고 무엇이 그들의 생각이었는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 작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신성한 공간이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고요함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마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고통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너무 빨리 채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
끊임없는 오락거리,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하지만 회피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는 결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과거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삶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성장과 함께 오는 심리적 근육통입니다. 6번째 단계는 종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종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의 대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만 들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하지만 차갑고 잔인한 진실은 많은 경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종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면 어떡할 건가요? 당신이 부서진 조각들을 들고 홀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치유할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속박이며 의식적인 결단 없이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허락 없이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종결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종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이며 미덕으로 위장한 부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에게 가해진 해악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제대로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노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건너뛰고 용서로 직행하려는 것은 영혼에 대한 폭력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소중한 에너지를 과거의 고통에 허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다시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용서는 그들을 멀리서 용서하고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처가 없었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딛고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상처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온전한 당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평화로울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밤,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내 삶이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그 사람이 던졌던 말, 혹은 끝내 하지 않았던 그 침묵의 무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심장에 메아리치며 잠 못 이루게 하던 그런 밤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 즉 정서적 트라우마는 단순히 우리를 부서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 빛나던 나의 일부를 깊은 어둠 속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치유는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 특히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짓과 조종을 당하고 버림받고 혹은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아픈 마음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늘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아픔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건 내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야 라며 자신의 고통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감정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나게 한 어떤 상황에 대한 깊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가슴을 내는 모든 슬픔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호 말이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반응은 결점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이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감정은 억누르거나 침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의 진실과 바깥 세상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상처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야 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팠던 이유는 당신이 감히 깊이 느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재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민함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색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출 수 있는 강인한 불꽃이자 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던 목소리에서 당신의 경험을 하찮게 만들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적 반응이 지극히 정당하고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뿌리내릴 공간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라는 아름다운 덫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의 기억, 특히 그 안락하고 익숙했던 순간들에 매달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 더 단단히 묶어두기도 합니다. 과거를 낭만적으로 꾸미려는 유혹은 무척이나 달콤합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지나치게 이상화할 때 우리는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한 적 없었을지 모르는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의 기억이 가진 복잡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흠없는 성역도 그렇다고 온전히 끔찍하기만 한 지옥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엮여 만들어진 한 폭의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뜻하고 연결되었던 순간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와 동시에 무시당하고 슬펐던 시간 또한 공존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비현실적인 향수의 렌즈로 바라보려는 충동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순간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 전체를 껴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서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새로운 서사를 말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은 미래에 대한 더 정직한 기대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적 여정을 존중하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는 미래, 치유를 향한 모든 발걸음이 깊은 자기 존중과 용기의 행위로 축하받는 그런 미래를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즉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일종의 생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만 안전하다는 믿음의 회로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러한 복종을 평화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선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애써 변명해주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너의 필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넌 혼자가 될 거야 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잔인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 패턴을 깨뜨릴 것을 요구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서 말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종종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관계에서 원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기준을 맞춰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의 이 공간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보호하고 소모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경계선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시도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몹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당신 곁을 떠난다면 애초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안녕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성숙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면의 대본, 즉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낡은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조종당하는 관계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메시지들을 흡수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모든 건 내 탓이야.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더 매력적이었다면,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유혹적입니다. 만약 고통이 내 탓이라면 어쩌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이 부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차가움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과 조종은 당신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주하기를 거부한 방식으로 부서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에게 투사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것의 본 모습 그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한 누군가가 남기고 간 심리적 잔여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너무 과해라고 말하는 낡은 대본이 재생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춰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맞서 말하고 그것을 텅 빈 긍정이 아닌 단단한 진실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주었고 정직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의 총합이 아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진실과 은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쓴맛이 아닌 명확함으로, 복수가 아닌 재탄생으로,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의 신성한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이 곧 삶이고 고요함은 공허함과 같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 이후의 고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리듬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생각이고 무엇이 그들의 생각이었는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 작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신성한 공간이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고요함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마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고통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너무 빨리 채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 끊임없는 오락거리,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하지만 회피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는 결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과거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삶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성장과 함께 오는 심리적 근육통입니다. 6번째 단계는 종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종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의 대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만 들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하지만 차갑고 잔인한 진실은 많은 경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종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면 어떡할 건가요? 당신이 부서진 조각들을 들고 홀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치유할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속박이며 의식적인 결단 없이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허락 없이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종결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종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이며 미덕으로 위장한 부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에게 가해진 해악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제대로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노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건너뛰고 용서로 직행하려는 것은 영혼에 대한 폭력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소중한 에너지를 과거의 고통에 허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다시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용서는 그들을 멀리서 용서하고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처가 없었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